네, 더욱 똑똑해지는 화요일 정치 생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휴먼한 데이터 이은영 소장님이 휴거되셨습니다. 휴거가 되셨어요. 휴거가. 예, 그래요. 농담이고 오시는 길입니다. 빗길 아닙니까? 예, 조심하셔서 좀 천천히 오시죠. 오늘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또 이제 개강이 됐습니다. 네. 또 일주일에 한 수업하러 번씩 가야 됩니다. 예, 대구에 가셔야 되고 학생들을 똑똑한 정치 식견을 가진 그리고 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또 평등이고 공정인지를 제대로 일깨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수업이 안 그래도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수업이 이 정의가 데피니션도 있고 네. 저스틱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데피니션은 뭡니까? 정의, 어떤 것을 이 이름은 무엇인가 규정하는 것.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그 정의도 있고 예. 원래 우리 사회과학이나 다를 사회과학이나 정치학을 할 때는 이 개념 정의를 잘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의, 저스티스를 잘 세우는 것. 다를 정자. 예, 이게 예.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정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예. 자, 정치생쇼 오늘 바로 광고 들어가고요. 언론중재법 관련한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페비노입니다. 디아페비노. 앞에 보이시는 디아페비노. 디아페비노는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건성 피부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는 지성인이 있고 건성인이 있습니다. 건성인에게 정말 효과적인 디아페비노입니다. 거기다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는데요.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더욱 피부에 좋습니다. 요즘처럼 낮과 밤의 온도가 커지는 환절기에 특히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는 아이들, 환절기 가려움이 심해지는 부모님께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피부에 정말 좋은 고급 수제 비누 디아페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저렴한 데다가 디아페비누 단 하나만 구입하셔도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그동안 효과가 궁금하긴 한데 배송비 부담에 장바구니에만 넣어뒀던 분들 이번 기회에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추석맞이 추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2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개 더 추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한 박스예요. 여기 이제 하나씩이고 이 한 박스에 더해서 2박스를 구매하시면 이 비누 하나를 더 드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3박스 구매 때는 비누 2개를 추가로 더 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요즘에 김용민닷컴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9월에도 김용민닷컴 전 상품 무료 배송 이벤트를 연장합니다. 김용민닷컴의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게다가 배송비까지 완전 무료인 파격적인 쇼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추석을 위해 힘들지만 함께하는 특가 이벤트도 오픈했습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자, 언론중재법 한창 처리할 것처럼 보이더니 9월 27일에 처리하기로 했다면서요? 네네. 이제 이거 보면서 저는 사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의 정치를 지금까지 경험해 놓고 아직도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정말 민주당에 대한 애착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괜히 또 뭐 보수 언론이 이제 또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독주 프레임에 걸렸다 하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말이죠. 언제까지 이 꼬라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박 교수님. 일단 이제 국회의장이 진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박병석. 네네. BBS 그러니까 갑자기 GSGG 생각나네요. 네, BBS가 좀 영문이라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면 비읍 시읒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비읍 시읒. 제가 GSGG라고 하는 거는 김승원 의원이라고 예. 우리 이제 미디어 개혁 특위 간사가 수원 장안. 예, 네. 그분이 이제 박병석 의장님에게 대한 불만에 글을 남겼는데 GSGG라고 남겨서 이제 의혹이 많더라고. 영어 쓰지 마. 쓰지 말고 그냥 김승원 너무 기니까 비읍 시옷. 비읍시옷이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읍시옷, 병석, 비읍시옷. 네. 예, 그럼 김승원 의원이 불만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네. 예, 표현했는데요. 민주당이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러면 안 돼요. 계속 이 모양 이 꼴 아니었습니까? 네. 전략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라고 보는 게 지금 최근의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잉 입법을 해놓고 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네. 이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이제 법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전략적 방법이 있어요. 네.
하나는 과잉 입법을 해서 상대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축소되는 방법. 또 하나는 최소 입법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동력을 받아가지고 여론의 힘을 받아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개혁 입법을 좀 더 계속 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잉 입법을 낼 때는 어떻게 되면 진짜 과잉 입법을 내야 돼요. 말도 안 되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과잉 입법을 도저히 내놓고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이제 상대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면 조금 물러서서 합의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잉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수준. 조금 있으나마난 법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여기에서 얘기해서. 특히 아시겠지만은 징벌적 손해보상을 국민의힘이 반대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거거든. 예.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고의 중과세일 추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열람 차단 촉구 청구권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없애라 이렇게 되는데 그럴 거면 이 법이 의미가 없어요. 법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법을 만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밀렸습니다. 밀렸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이 밀린 상황들을 해결하려면은 판을 더 키워서 업어치기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포털 관련되는 신문법, 그다음에 유튜브나 1인 미디어에 관한 법률들,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공공 언론의 지배 구조 문제 이런 것들까지 통으로 엮어가지고 좋습니다. 빅딜 형태로서 크게 해가지고 9월 말에 다시 던지면은 그때서야 저는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땐 더 안 받겠지. 그때는 이제 더 안 받을 거야 아마. 그때는 밀어붙여야죠. 근데 언제 밀어붙입니까? 밀어붙인 밀어붙여야 적이 된다. 있었어야 뭐 밀어붙여야 된다고. 밀어붙이는 그림이라도 상상이라도 될 텐데 저는 뭐 날 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이은영 선생님 생각보다 오셨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네, 그래요. 비가 왜 이렇게 장마비가 오는지 예, 글쎄 말입니다. 장대비가 와요. 지금. 8월에 장마가 왔어요. 예. 아마 저기 10월에 무더위가 올 것 같고요. 예. 12월에 낙엽이 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느끼는 늘 이야기하는 효능감이라는 게 할 건 알고 말 건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안 되는 거 붙들고 아예 올리질 말든가 그러면은 아니 근데 9월 말 가면요 아마 틀림없이 그때도 뭐 박진영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뭐 포털까지 다 포함된 진짜 내용 있는 언론중재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때도 아마 독주 프레임 만들어낼 것이고 별의별 시비거리 심지어는 원로 언론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치, 이게 막으려고 할 거예요. 안 봐도 비교입니다 이거는. 시기를 좀 놓친 게요. 초반에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찬성률은 상당히 높았어요.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 즉각적으로 밀어붙였어야 돼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언론하고 짬짬해가지고 대다수 언론인들은 여기에 이익관계가 있으니까 반대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저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준 건 아니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더 않는데 반발해라. 빨리 네, 반발해. 보지 우리가 않는데, 이 법을 묵사발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언론중재법이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그때도 비슷해요. 그때 이제 개방형 브리핑제 하면서 크게 이제 막 반발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경포대라고 그래갖고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사실은 정권 재창출을 못했거든요. 아마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언론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뭔가 누군가가 또 주입을 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환경이 달라진 게 이제 우리 민주당 쪽이 180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앞으로 이거 어차피 지금 이게 변화가 있어요. 변화를 해줘야 돼요.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 해야지. 이게 지금 한 달 미루면은 그때 가면 이제 경선이 이제 완전히 민주당은 본격화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더 어려워요 이게 처리하기가. 9월 27일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저는 이게 민주당의 구성이 우리 소장님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잘했습니다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에서 이 전문가들 로이어 정당으로 바뀌면서 이게 민중적 시각을 잃어버린 거라고 봐요. 아 정말 민초적 맞아요. 시각을 잃어버린 야 거예요. 이건 비대 이게 왜냐면은 지금 늘 분석이에요 이게. 늘 법리적 분석하고요. 네. 이제는 늘 법리적 분석, 이게 합리적이냐 이렇게 분석하는데 네. 결국은 누군가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기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나한테 합리적인 게 상대한테는 비합리적일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의 영역이 그런 거예요. 이익관계가 다른 거예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 불합리한 거예요. 언론의 피해를 받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봐야죠. 저는 변호사는 모르겠는데 네. 판사, 검사, 기자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저는 검사보다 더 못한 게 판사라고 봐요. 판사들이 이제 좀 흔히 하는 고매하고 무한 인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독립되어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조직 문화에서 훈련되지 않은 현실 감각이 측면도 많이 있고요. 떨어지죠.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나 네. 여기서 예외도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만든 김승원 아, 의원 그렇죠.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 예. 또 저 우리 금천의 누구죠? 최기상 의원 그리고 최진상인가? 최기상 최기상. 저희 용인정의 이탄희 의원 그렇죠. 이분들은 빼고 이수진 의원도 판사죠. 이수진 의원. 네. 하여튼 그 법원 내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그렇습니다. 이런 그 소수의 지각 있는 판사들 빼고 맞아요. 저 무슨 저 최재형 같은 인간들. 아니, 그 정도 숫자만 있으면 돼요. 예. 법률가가. 그렇지. 그 정도 숫자만 있으면 돼요. 추미애 추미애 판사도 있었구나. 아니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 판사라고 보기 어렵고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 네. 우리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정치 행정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지.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 정치라는 게 뭡니까? 그래. 결국은 갈등과 통합이잖아요. 예. 이해관계가 있는 곳들에서 일해본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잘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너무 많으니까 그 말은 취소합시다.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지. 많아요. 판사하면 그 사람 있잖아요.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했던 여상규. 여상규도 판사였죠. 여상규 같은 인간. 이런 인간들은 빼고.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기자 하신 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최근에 한 2년 전 기사를 가지고 소송을 걸어온 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방어해 줄 수 있는 게 기자 스스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이런 건이 항상 있기 때문에 기사 낼 때부터 그걸 감안해서 기사를 내고 그리고 그럼. 취재 수첩을 항상 아주 신주단지 무엇이든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취재 수첩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럼요. 근데 사실은 과도기가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정말 뭐 이것도. 선의에 그렇죠. 정론 보도가 이제 말하자면 소송으로 대치기 당하는 그런 사례가 아주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보도가 좀 더 책임성이 그렇죠. 구현되고 네.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겠다는 직업적 소명감도 축적이 될 것이고 그럼요. 그 좀 진통의 과정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아, 그럼 지금 1인 미디어 시장이 완전히 이제 정착이 돼 있는데 언제 이거 제도 개선은 언제 할 거예요? 아니 언론인들이 반대한다고 언론 개혁 못하면은 아, 그렇죠. 검찰 개혁도 못하지. 검사들이 그렇죠. 반발할 테니까. 그렇죠. 어떻게 개혁 대상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개혁안을 만듭니까? 야 이거 참. 우리가 늘 당사자, 전문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다수의 국민들, 민초적 입장에서 약자들의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실제로 뭐 정치권이나 대기업 이래 있는 분들은 지금도 반론할 기회가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일반 국민들은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지금의 있는 법만으로도 행정가가 네. 정말 국민의 이익을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행정적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그렇죠. 나는 언론들 개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네. 아니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권력기관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징벌적 손해보상이라는 게 명예훼손이라든가 민사에서의 보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법률적 접근이 가능한 분들이 그렇게 가능한 건데 예.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언론하고 관계했을 때 법률적 접근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 저기 오보에 대해서 배상을 받겠습니까? 자기가 저 맞아요. 민사 가가지고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하루아침에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약자 보호 법안이에요, 이게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러나 결국 또 약자 보호 법안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심약함 아니 심약함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언론과의 어떤 그런 야합으로 결국 언론중재법이 유야무야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소장님이 지경입니다. 지난번 이야기했을 때 제가 감동적이었는데 뭐 개혁 정당도 좋고 진보 정당도 좋고 이런 행태잖아요. 행태를 보고 표현하는 정당인데 결국은 정당은 이익 대변이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고유의 레떼르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정말 제가 민주당은 심약해서 착해서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착하긴 뭐가 착해요. 그냥 우리 저 국회의장님 네. 제가 감히 그분의 조남을 함부로 부르는 게 무엄하다 해가지고 그냥 성까지 할 것도 없이 네. 한글 첫자 초성만 따서 비읍시옷. 비읍시옷 비읍시. 비읍시옷 국회의장. 예. 정치에서 중앙일보 출신 아닙니까? 정치에서 그쵸. 착한 거는 유능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능한 겁니다. 우리 비읍시옷 네 우리 국회의장 이분이 또 의지가 없어서 결국 추진되지 못했고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막아야 한다 이런 의지에 본인이 불타서 이해 당사자였던 그렇죠. 거죠. 막았던 게 기자 아닌가 하는 출신이시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비읍시옷 네. 국회의장님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비읍시옷 국회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판세 네. 분석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판세 분석이요. 요새는 이게 숫자 하는 거가 굉장히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체적인 분위기만 전달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러시죠? 예. 예.
지금 일단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 월요일자 TBS KSY 조사 보면은 약간 이제 반등의 기반을 만들었고요. ARS 조사에서 첫 1위, 2위 후보가 바뀐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아직도 이 ARS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온 조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55%에 근접하는 그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민주당 진영 구도 안에서 그런 조사들도 이제 조금씩 54.8이었죠. 네, 54.8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이제 오늘부터 지금 경선 투표 대전하고 충남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이제 여론 조사를 보면 대충 감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에 가까운 수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결선 투표 없이 가는 것도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야권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1위 후보가 윤석열 후보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그 구력이 있어요. 저력도 있고. 아, 그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당내가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다 보니까 당대표 포함해서 네. 그래서 과연 이 홍준표 후보가 이 1위 후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토론이라든지 이런 진행 상황을 좀 봐가면서 조금 더 상승세를 탈 수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지금 우선 민주당 경선 구도부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경선 구도요. 민주당 지지자들만 놓고 봤을 때는 55% 가까이 그렇습니다. KSY의 경우는 그렇게 나왔고 거기 오늘- 아니어도 50% 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었어요. 예. 지역별로는 충청권에는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충청권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일보 조사가 있는데 충청권은 이제 대전하고 그다음에 충남북하고 세종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세종하고 충남은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흐름이고 거기가 한 30%대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한 20대 초중반 정도고 대전은 거의 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사가 지금 이게 충청권이 워낙 조사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자기 속내를 숨겨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무당파층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대전 쪽은 아무래도 이 의원 대전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세균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좀 많잖아요. 그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대변인 하는 조승래 의원도 그쪽 정세균 후보 지지하기 때문에 대전은 좀 팽팽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충남의 시도의원들 한 57%가 한 3주 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이미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남과 세종에서는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조금 앞서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지방 의원들이 지지하는 것과 네. 그 당심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당시 이제 지방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 국회의원들의 영향권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는 어느 캠프에 가 있느냐와 이제 영향을 받긴 하는데 요새는 이제 흐름이 지금 대선과 지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잘못 따라갔다가는 내 정치 인생도 어찌 될지 모른다 해갖고 그렇지. 약간 분리되는 현상도 있고 막 양다리 걸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국회의원 가는 쪽에 이제 이 시도의원들도 막 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약간 좀 분리해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는 캠프에 가 있으면 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게 위태롭잖아요, 미래가. 그렇습니다. 예. 소신껏 가더라고요. 특히 이제 광역의원 정도 되면은 도당에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불안하죠, 마음이. 네. 민주당 이제 권리당원들의 한 절반 정도가 온라인 당원이에요. 온라인으로 들어온 당원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 의원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그렇죠. 없는. 이제 지역위원회나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거의 다 여론조사와 비슷한 수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권리당원이 그리고 1차 투표가 지금 1차 슈퍼위 그때 나오잖아요. 그 1차 선거인단, 국민선거인단 성향을 좀 약간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때 대거 들어오신 분들이 추미애 후보가 이제 막 상승세 탈 때 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후원금 많이 모으고 그렇죠. 지지율 9에서 10% 달릴 때 그때 좀 많이 들어왔어요. 후원금 순위로 보면 3등일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래서 조직세가 없는 추미애 후보가 이렇게 막 후원 막 엄청 받고 있을 때 대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어가지고 약간의 성향이 좀 적극적이고 개혁지향적인 성향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예측도 가능할까요? 추미애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뭐 안 정세균 좋아요. 후보한테 좀 밀리는 양상인데 네. 3등으로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보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1차 슈퍼위크 때 대구 경북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아무래도 추미애 후보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마 충청권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3등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조직력이 좀 그쵸, 작동하는 조직세가 지역이고 있어가지고. 예. 당원들도 실제로 이제 민주당 당원들 중에 TK 당원이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독특하게도 네. 아, 그렇지. 맞아요. 대구 경북에서 그 민주당 하기 쉽지 않거든.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강성 개혁층들이 많아요. 그 또 저기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상남도 지역의 기독교 교인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경남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헌금도 많이 내요. 네. 예. 이게 그런 것 같아. 소수면은 더 똘똘 뭉치고 그래서 예전에 더 선명하고. 맞아요. 민주당 안에서 PK 쪽의 당원들 약간 탈레반이라고 너무 탈레반 이게 강해가지고 경향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호남은 전반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는 아주 다 그 정치 의식이 매우 높죠. 높지만 네. 구태들도 있어. 덜어는 맞아요. 또 구태들이 네. 있어요. 뭐 물론 압도적으로는 호남의 그 우리 그래서 민주당 그 지지자들은 저는 수준이 높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를 충청권 오픈에도 이재명 후보가 50%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충청권에서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조금 잘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측이 있는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가 50% 넘기면은 더 앞으로의 예측이 쉽겠어요? 50% 넘으면 예측은 아주 쉬워지죠. 예, 이제 뭐 끝났다 예, 이렇게 거의 봐야.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충청권보다는 9월 12일 날 네, 오픈하는 하나. 슈퍼위크 경선인단 70만 명 네. 네, 70만 명. 투표했을 때 네, 네. 50% 넘는 상황이 오는가 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광주 전남이 권리당원이 13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네. 거기를 오픈했을 때 이낙연 후보가 추격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이 두 날짜 보면은 경선 판세는 저는 끝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우위가 드러나면은 더 볼 것도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경선 룰은 잘못 짠 겁니다. 중간에 이게 다 끝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예. 왜냐면은 특히 1등 후보가 이제 원적지가 영남이지 않습니까? 그래 특히 이제 PK 같은 곳에 정치적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번에. 70만이 만약에 네. 투표한 게 드러난다면은 그 70만 안에서 조직표, 네. 역선택 이런 우려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거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어떻게? 70만이 다 투표를 안 해요. 저희 최대한 60% 조금 넘을 거예요. 60%까지도 해도 굉장히 그래도, 많이 그래도 많이 하는 뭐.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만, 40만 그쵸. 하더라도 네. 어휴, 어떻게 그걸 조직표로 그거 조직표로 1, 2 후보 순위를 바꾸는 걸 하려면 네. 거의 한 뭐 5만에서 10만 사이가 투표를 들어가서 해줘야 되거든요. 못해요. 못해요. 할 못해요.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9월 며칠? 9월 5일. 일단 4일, 5일 날 이번 주에 충청권가 이제 충청권하고. 개표가 되고 12일 날이 이제 9월 1차 12일. 예, 선거인단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 여기 저는 1차 선거인단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오픈하면은 대충 방향성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판세 분석, 야권 판세 분석은 이따 야권 얘기할 네. 때 또 해보도록 하고, 자, 여권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도 이낙연 후보 쪽의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관련한 재판 받을 때 수임료를 네. 뭐 1억 이상 썼다고 뭐 그런 건가요? 하여간 배남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여간 이재명이 도움을 받고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서는 변호사비를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건데, 제가 작년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법에서 이기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양반은 사실 본인 스스로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다 말하자면은 관련한 변론을 다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 일할 시간은 경기도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 1분도 쓸 수 없다 해가지고 주말에 쉬는 시간에 몰아서 했는데 48시간 동안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었대요. 그래서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와가지고 김밥을 싸서 입에 넣어주는. 시간 손은 본인이 이걸 해야 돼서. 손대서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입에 넣어주고 본인은 계속했는데 그 출근 시간은 다가오고 일은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눈물 흘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저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 준비한다고 예. 거의 손에 잠 이거- 못 주고 공부하고 있는데 사모님 사랑하는 우리 입에다가 김밥을 넣어줘야 돼. 장윤정 씨 좀 김밥 좀.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든지 보기에 따라서는 아닐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오늘 참다 못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의 동아일보 후배이자 또 캠프의 책임자인 윤영찬 의원,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입니다. 맹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아니 사실 그저 윤영찬 의원 블로그 들어가 봤더니 내 친구 윤영찬 해가지고 그때 지지 선언을 해주셨더라고 보니까. 그럼. 그러게요. 참 그 이 양반 보면은 기본적으로 신의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말이죠.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제가 성남 중원구 가고 싶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몇 분 진짜 윤영찬 의원하고 정우현 대변인 너무 심해요. 정문현, 그 신경민 전 의원 세 분 너무 심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무료 변론인 거잖아요. 무료 변론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민변에서 활동하시면 그런 품앗이 해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변호사로서 이름 올려서 내가 이 사람 편이다. 법률가로서 이 사람 편이다. 이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사실 응원이자 또한 그 협력이거든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주 부지기수예요.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 영화 변호인 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도 부산에 있는 모든 변호사들이 다 이름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뭐 그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봐서 이재명 후보가 여당 속의 야당이에요. 이런 흔히 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한다거나 어떤 뭐 다른 꼼수를 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당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이재명 지사를 경찰이 털었지 않습니까? 네. 털 때 말이죠. 야, 너 이재명 골로 보내면은 너 특진시킬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경기도에. 그만큼 이재명은 당시 여권으로부터도 공격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당에서 저기 당원권 정지된 상태에서 예.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당시 맞아. 당대표 후보였던 김진표 의원 탈당하라고 맞아요. 뭐 그랬었어요. 그 완전히 기억 인제 나네요. 이거 완전히 저기 네. 아웃사이더 정도가 아니라 그쵸. 야, 너 왜 안 나가냐? 쫓아내야 될 사람. 너 왜 안 죽냐? 뭐 그랬던 상황이었어 그렇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지금 이 캠프가 하나만 잡겠다라는 지금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무료 변론 주장할 때도 MB도 이렇게 해서 감옥 같다 이 얘기를 붙여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너를 여기서 끌어내리겠다라는 그 관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꺽쇠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지금 흐름을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사실 그 황교익 차장 임명권도 과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일들이고 뭐 낙하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거긴 비교적 전문성이 있는 분을 그 자리에 매칭을 한 거예요. 네. 보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 황교익 사장 내정자는 이번 건으로 좀 나쁜 이미지도 털어내고 더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정무적 역할을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아우, 뭐 진짜. 사실은 와, 진짜 네. 남긴 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하는 대변인 1등 대변인 네. 진짜 말씀도 잘하고 화력이 어마어마했어. 두 분께 이제 황교익 선생님 한번 뵙고 싶네. 진짜. 알겠습니다. 한번 출연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네. 그 선거 전략가로서 네거티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조언하신다면. 네거티브 사실 네거티브 자체는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팩트를 가지고 네거티브를 해야죠. 내가 저 2등이야. 너 어떻게든 1등을 좀 엎어야겠어. 1등과 좀 바꿔야 되겠어. 순위를.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이제 말실수 잡아내는 거죠. 말실수 잡아내는 역대 그 이제 다 쫙 뒤져가지고 검색하면 쫙 나오잖아요. 역대 네. 발언. 역대 예. 발언에서 이게 뒤집어진 거, 발언이 말이 바뀐 거, 요런 거 아, 이제 말이 달라진 거. 네, 말이 달라진 거. 요런 거만 딱딱 찾아내가지고 하면 요거는 이제 지지층이 볼 때도 일관성이 없네 이렇게 이제 보이면서 네거티브가 먹힐 수가 있죠. 네. 이제 소장님 말씀에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영린을 건드리는 거. 영린을 건드리는 이게 거.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재명 캠프도 네거티브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 네거티브 한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뭐 했느냐. 그쵸. 이런 거.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묻는 거. 그렇지.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네거티브 생각보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아요. 법의 문제나 가지 않아요. 다만
공정한가 안 한가 문제로 접근하는 그렇지.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더 좋은 거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성향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배되는 거. 야, 쟤 알고 보니 우리 편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에서는. 그런 하나의 이념적인 거,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을 걸면은 제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했던 네거티브 중에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던 건 제가 보기에는 백제 발언이에요. 백제 발언. 네. 백제 발언 효과가 있었어요. 그게 이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호남 정체성이 분명히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억지로 끼워다 맞춘. 근데 이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었죠. 네, 네.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큰 효과가 없고 한번 출렁이다가 다시 돌아가고 말았는데 네. 그거 나왔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조금 효과를 봤을 겁니다. 네, 효과를 네.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안 된다. 왜냐면 호남 민심이 그거를 다 이제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식으로 판단을 하시거든요. 네. 그 당시는 좀 판단하기가 약간 헷갈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이득은 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호남에서도 이낙연 후보의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요. 네거티브도 사실은 이게 진짜 비책인데 대한민국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 공약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좋은 공약은 표가 안 되거든요. 의미 있는 적을 만드는 공약이 표가 되거든요. 그렇지. 자, 세종시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세종시 공약 이야기하면. 그 서울 공동화론을 펴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었죠. 서울 공동화론 펴면은 땡큐인 겁니다. 예. 우리 그러니까 전에 세종으로 다 옮겨가면 서울이 텅텅 빈다. 그렇죠, 그렇죠. 주장. 예. 예,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상급식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의무급식이라고 하다가 무상이라고 던진 이유가 이념적 논쟁을 저쪽이 촉발하게끔 유도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무상이라고 하니까 뭔가 좌파적인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이념적 색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좌파든 우파든 국민들이 실용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공약도 마찬가지고 네거티브도 마찬가지고 이념적인 거, 그다음에 의미 있는 적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지. 반론을 촉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연이 형 쪽에서 또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요. 아니 좋은 공약을 많이 냈는데 그렇죠. 하나도 보도를 안 해줘. 보도가 안 돼. 하나도 보도를 안 해주고 오로지 이재명 공격하는 것만 보도해 주니까 그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도 안철- 안 해주는 게 이유가 안철수 있는 거예요. 대표가 10년 동안 뭐 했어요? 당신은 네. 정책 공약 뭐 했어요? 수십 개 냈는데 언론이 하나도 안 받아주더라. 그 이야기 하는데 언론이 받아주도록 만드는 게 실력이에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남북평화협력.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합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언론이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 바꾸고 사람 바꾸고 하는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실력입니다. 근데 요즘의 정치인들은 그냥 SNS에서 계속 써대고 그냥 보도자료만 그냥 냅니다. 그래놓고 내가 자료 수없이 냈는데 왜 언론이 안 받아줘?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언론이 재미없거든요. 같은 이야기 늘 쓰려면. 그렇죠. 제가 여기서 언론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네. 팁을 드리자면은 네. 뭔 정책을 낼 때 말이죠. 누군가를 겨냥한, 누군가를 디스하는 그렇죠. 제목으로 이렇게 공약을 내면은 보도를 해줍니다. 맞습니다. 뭐 저 착한 반듯한 네. 실어주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건희도 받는 기본소득 뭐 이런 거 이 매스미디어가 한국에서 이재용도 받는 허를 기본소득. 찌르는. 예, 그렇지. 선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정책 공약이라든가 전술을 던져야 하죠. 아니 똑같은 걸로 보면 요새 정세균 후보의 공약은 받아줘요. 언론에서 받아주거든요. 이낙연 후보 공약을 왜 안 받아주냐면 이게 너무 보편적인 걸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요. 아, 그렇지. 네,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여성들에게 뭐 자궁 경부암 뭐 지원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눈에 띄었었거든요. 여성층의 공약들을 좀 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외에는 너무 좀 보편적인 거고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에 조금 더 보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론 입장에서는 야마가 없다고 그런 말 그렇지. 했잖아요. 예. 그거예요. 예. 아니 언론을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언론을 잘 아실 공약이 텐데. 잘 보도가 안 되게 공약을 만드시나.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공약 냈잖아요. 네. 허술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성공적이에요. 어떤- 윤석열이 공약도 냈어. 이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것만으로 성공적인 거예요. 아 사실 이낙연 후보의 공약 중에 생각나는 게 서울공항 서울공항 그 아, 없애고 거기다 3만 그거 원을 나오지. 준다고 그랬나? 뭐 7만 원, 7만 7만 원을 준다고 네. 했나? 그거는 또 이해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슈가 됐었고. 그렇죠. 네, 그거 외에는 신복지론밖에 모르겠어요. 그 나쁜 공약, 좋은 공약이 존재하는 네. 것이 아니고 유명해지는 공약과 유명해지지 그렇죠. 않는 공약이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네거티브에 쓰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이미 다 나온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악재를 갖고 우려 먹어봐야 화십도 안 갔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찾으려면은 야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옛날에 국민의힘 당원이었더라. 예. 뭐 그쵸, 이런 걸 그런 찾는다거나 거. 이런 게 결정적인 거예요. 네. 그쵸. 뭐 이래 도대체. 제가 그 경선할 때 상대 후보가 안철수 따라다녔다. 이거 제일 효과 있더라고 해보니까. 네. 그래요. 아, 그리고 수입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우리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치. 냈는지 말았는지.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네. 그 공약이 복잡하면요 사람들이 그것도, 들으려고 하지 네, 않습니다. 그쵸. 쌈박하게 그쵸. 나한테 월 30만 원. 우리 박용진 의원 국부펀드 이야기하잖아요. 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국부펀드가 뭐예요? 뭐 박용진 의원 늘 자기 이야기하면서 국부펀드 이야기를 해요. 음. 나라에서 이제 펀드를 들어준다 그런 개념인 건 모양인데 제가 그래도 좀 그렇게 무식한 편은 아니잖아요. 아이고,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네. 그러면 그럼 뭐 끝난 거지 뭐. 그럼 만든 사람이 무식한 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서 네. 그렇죠. 아이 무식한 것들 나 이런 좋은 공약을 헤아리질 못하고 있어 이 멍청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거티브 할 때 좀 머리를 좀 쓰세요. 본인만 손해를 입을 네거티브를 제기합니까? 자 그나저나 지금 추미애 후보가 저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네. 꽁 잡는 매를 표방하고 대권에 나왔을 때는 이 누님이 당선보다는 네. 뭔가 좀 검찰 개혁의 연장선으로서 이 대권 무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예측을 했는데 거의 적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주 잘하실 분인데 네. 추미애 누님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내 수박들을 한 명 한 명씩 지금 소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대에 세우고 있어요. 홍영표, 김종민, 노영민. 네. 아니 이분들은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는 건지. 그래서 뭐 이제 그 당시의 시각은 이제 두 부류가 존재했죠. 좀 더 몰아붙여서 윤석열 아웃시켜야 된다 하는 쪽이 있었고 추용 갈등이 오히려 윤석열만 키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고. 근데 이제 후자 쪽에 생각을 가졌던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개혁에 앞장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보였던 그렇게 분들이기 인식이 때문에 됐었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충격적인 그냥 뒷담화 비슷하게 이제 돼버린 거죠. 네. 이런 게 재밌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 네, 정치인들끼리 하는 스토리인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아주 재밌어서 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도 왜 추미애 우리 후보님이 김종민 의원님을 저렇게 끝까지 소환을 해서 계속 디스라나 생각을 김종민이 해봤어요. 해명만 하면 특집 방송을 자꾸 편성하세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김종민은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자꾸 저 특집 방송을 자꾸 편성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거 하나 하면 여기는 2배 더 강한 화력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예. 근데 저도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저의 내피셜이고 저는 김종민 의원님하고도 좀 친해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민주주의 4.0이잖아요. 예. 요게 이제 지금 안에서 최대 한 60명까지도 의원들이 소속이 되었던 그런 그룹이거든요. 거기가 이른바 친문으로도 그렇죠. 불렸고 친문으로도 과거에 부엉이 불렸고. 모임인가? 그렇죠. 부엉이가 모태인 거죠. 네. 황희 의원하고 우리 전해철 의원님이 이제 처음에는 되게 순수하게 만들었어요. 청와대에 나온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고 이제 뭉쳐서 뭔가를 정치에 순수하게 어디 있어요? 해보자. 초심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 근데 황희, 권칠승, 그쵸, 전해철. 전해철 의원님이 그분들이 이렇게. 세트로 나중에 내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절친들입니다. 절친한 형들입니다. 절친이에요. 근데 네. 요분들이 지금 대체로 보면 이제 정세균 캠프 쪽에 많이 가 계시고 정세균. 네, 네. 정세균 캠프 쪽에 가 계시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낙연 후보님 쪽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아무런 입장을 안 내고 계시는데 지금 최근에 김종민 의원님이 이낙연 후보 캠프에 가서 검찰개혁 관련한 걸 하셨잖아요. 방송을. 이른바 끝장 토론이라는 끝장 걸 토론을 했어요. 그걸 괜히 했잖아요. 하셨어. 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연대 혹은 단일화를 만들기 위한 뭔가 이렇게 그 촉발시킬 수 있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추미애 후보님이 그걸 미리 읽으시고 여기를 끊어야 되겠다. 단일화라면 정세균과 이낙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그 정세균 김종민은 정세균 쪽이고. 쪽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연결되는 그 흐름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가 뭉쳐지면은 이게 조금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 다른 또 판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파하신 추미애 의원님이 한 놈만 패는 전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래요? 네. 그럼 못 가요 지금. 근데 지금 연결이 보니까 되게 힘들어. 말이죠. 네. 홍영표만 깐 게 아니라 정세균도 깠어요. 그죠, 그죠. 저는 그 추미애 후보의 발언 중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포인트로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랐는데 사람들은 김종민에만 너무 집중해서 좀 네. 답답해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세균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총리하고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이 이제 청와대 가서 국무회의를 하러 12월 2일인가 갔는데 정세균 총리가 만나자고 해요? 회의 전에? 그 만났더니 아 맞아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사실은 혼냈죠. 왜 추미애 그 장관님. 추미애 장관을 혼냈어요? 약간 혼낸 건 아닌데 이제 그거 정리를 했죠. 그 자리에서. 근데 추미애 장관 얘기는 네. 윤석열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 그 내용을 듣고 싶다 해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도가 되기를 정세균이 추미애한테 사퇴하라 이렇게 권고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언급했다는 점은 뭐냐? 정세균도 수박이다. 나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아마 이제 정부하고 청와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게 이제 더 계속 이 흐름으로 가면 사실 약간 피로감이 있던 시기였어요. 왜냐면 그 1년 이상 이게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징계안과 관련해서 좀 원했던 것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추 장관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 관철을 시켰던 것 같거든요. 그 상황은 좀 그런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그 내밀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 지금은 추미애 장관님이 재평가를 지금 받는 이 국면 속에서 그때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의 상황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네. 필요가 있다고 두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럽니다. 표현을 제가 적이라고 표현할게요. 적과 싸우는데 자꾸 내 뒤통수 때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할 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돌을 던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발발합니다. 상대편이 이제 뭐 이제 페퍼포크 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뒤에서 꼭 비폭 이렇게 비폭력으로 시위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네, 이런 사람들 정말 미운 겁니다.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반대편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입장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에이씨 싸울 거면 이겨야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못 이기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축이 있다면은 이거 자체가 싫은 거야. 이게 이제 진짜 수박이야. 진짜 수박은 뭐냐면은 아이고 그렇게 한들 개혁이 되겠어. 이거 알고 보면은 추미애 대권 프로젝트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조용히 있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어디에 속했을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 상황이 입장이 좀 다 달랐었던 것 같고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의 모래밭에서 싸움을 하고 계셨던 때거든요. 그리고 이 징계 절차라든지 검찰 내규에 대해서 윤석열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검사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징계도 받아보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싸움에서는 아마 추미애 장관님이 좀 밀렸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때는 저도 추미애 장관님한테 짜증났어요. 네, 좀 저걸 왜 못 날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예,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나머지 아까 그 세 개의 집단에서는 아무래도 추 장관님을 좀 멈추게 시켜야 되겠다라고 그게 국익을 위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 아닌가. 근데 지금 그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저처럼 이게 뭐 정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국면에서 윤석열이가 그만두지도 않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그만둔다? 이건 뭐겠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이긴 거예요. 윤석열이 이겼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만둬라? 당신 저기 공수처법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쉬라고. 그거는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에서 그냥 내려와라. 자빠져서 뭐 내상을 입든 말든 넌 그냥 가라. 이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로 인해 레임덕을 사실은 이제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의 오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추 장관이 정말 드세게 그리고 굽힘없이 나갔던 거는 그건 추미애의 어떤 성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운명이 달린 문제였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방법론을 보는 시각에 아주 심각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중도 절충지향형의 정치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맺고 끊음이 분명해서 늘 새로운 투표층과 지지층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확장형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늘 새로운 투표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층이고 또 한쪽에서는 중도를 또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층인데 이게 우리 역사적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을 통해서 실제로 수치적 효과는 2.5에서 한 3% 정도 효과를 봤답니다. 중도층에 이동해오는.
그것을 위해서 집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새로운 투표책을 만들어가지고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후보도 있었고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을 더 방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 사회의 계층 분석과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은 추정 여론조사 해보면은 표시가 납니다. 아니 근데 중도 얘기하는데 네. 중도의 눈치를 보고 중도에게 비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민주당의 아주 오랜 약점이죠. 옛날 이제 소수 정당이었고 항상 야당이었고 거기서 이제 점점 성장해 오면서 중도 표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의식하는 층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정치적 각성이 된 유권자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촛불혁명으로 그렇죠. 대통령을 끌어낸 국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주역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전에 중도였고 보수였어요. 약보수였고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 각성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진보와 중도여도 약간 진보에 가까운 중도로 지금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잘 간파를 하셔야 되고 중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옛날의 중도가 아니에요. 정치적 각성이 일어난 중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도표를 과거처럼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정치적 각성을 갖느냐 못 갖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번 사건은 사실 그 당시에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추미애 장관님 기본적인 정치권에 알려진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구하면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그 약간 독불장군 이미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봤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실 추미애 장관님이 사상적으로 네. 진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좀 이번에 그런 게 나오는 있어요. 거 공약을 맞아요. 내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래서, 진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갈고 있는 개인적인 이미지로 그 사건을 굉장히 판단을 했는데 지금에는 그게 틀렸었구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정치적 각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저 홍영표, 노영민, 김종민 이분들은 뭐 두 분은 친한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늦은 나이라도 이제 그 기술을 세 분 중에 한 분은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 늦은 나이지만 네. 이제라도 저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홍영표 의원은 추미애 장관님하고 친할걸요 아마? 둘이서 친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정치적인 뭔가 행위를 할 때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당시는 좀 인위적으로 추 장관을 끌어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퇴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론적인 이야기 좀 하나 갖고 가야 되겠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제 샌더스 현상, 트럼프 현상이라는 게 네.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민주공화당 양당이 자꾸 중도 지향만 해서 절충 타협만 하니까 양쪽에 있는 누구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는 트럼프, 왼쪽으로는 샌더스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지. 중도라고 하는 것은 타협에 의한 최종 결과로서의 전략적 위치이지 이것이 정체성이라든가 그쵸. 이익 대변을 위한 사상에 대해서는 아무의 이익도 맞아요. 대변하지 못한다. 이 아, 말씀 훌륭합니다. 맞아요. 아, 훌륭한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 중도도 자기 이익에 따라 가거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더 이상 착한 정치는 그만 봤으면 좋겠다. 유능한 정치가 유능한 정치를 보고 유능함이 싶다. 선입니다. 예. 착한 건 기본이고 유능한 정치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민심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유능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그 판단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얼마 남았죠? 8월이 이제 지났으니까 한 7개월 남았나 지금? 9, 10, 11, 20주 남았다고 12, 하더라고요. 1, 2 하니까 6개월이에요? 6개월 정도 남았어. 이제 반년 야, 뒤에 얼마 새 안 대통령이 남았네. 나옵니다. 여러분. 예. 이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을 우리 정치학의 최초 시조라고 하거든요. 네. 군주론. 그분, 예, 군주론을 썼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의 덕성, 비르트라고 하는데 이태리어로 핵심은 능력이다. 흔히 하는 세속적 도덕만 갖추면 되지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능력입니다. 효능감. 그쵸. 네. 알겠습니다. 기